경우로 정하는 금액 이하, 서울시의 경우 9억 이하일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만기입니다. 만기 전 6월부터 1월. 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실무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대부분들이 공인중개사님들이신데 일반 건물주님이나 임차인분들도 계셔서 가능한 쉽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 3강에서는 상가 사용대차는 민법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법 적용을 받지를 않는다. 건물주의 입장에서 작은 월세일 경우는 임대차보다는 사용대차가 좋다. 그 다음 사용증, 또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썼을 때는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단기 임대차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는 다르다.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적정선에서 건물주와 합의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모두 강행 규정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4강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 등록 신청이 되는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임차 건물이 주택이나 오피스텔, 허가, 무허가, 등기, 미등기 등은 따지지 않습니다. 공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과 달리 상가 임대차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입니다. 상가 건물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법 적용되고 안 되고를 보겠습니다. 먼저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장, 창고, 이것은 보관, 제조, 가공을 하죠.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동창회, 동호회, 자선단체, 사무실, 화랑, 독서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간은 상임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관, 제조, 가공을 하는 공장, 창고라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상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SH나 LH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법인도 모두 적용을 합니다.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여기서 키워드는 함께입니다.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차인도 상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대형 쇼핑몰,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임차인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든가 상가 전문 회사에 하고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여도 좋다는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들은 점포주를 구해서 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때 전차인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 임대차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최근 건데요. 서울시에서는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 억정권역과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기타 광역시와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 이렇게 지역별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서울시만 뽑아봤습니다. 2002년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고 계속적 변해서 2019년도 우선 변제권은 9억 원 이하입니다. 제 우선 변제권은 지금 6,500만 원 이하인 보증금에 대해서 경매가 됐을 때 2,200만 원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상가에만 있는 것이고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에도 있습니다. 그 상가와 주택이 다른 것은 이 금액은 주택은 보증금 전체를 갖고 하지만 상가에 있어서는 그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 주택보다 상가가 금액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 9억 원 이하 6,500만 원에 2,200만 원. 그런데 왜 종전권을 이렇게 표시를 했냐 하면 그 경매나 공매가 됐을 때 종전권을 가지고 권리 분석과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월세 환산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월세가 있을 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 7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8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9억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 최우선 변제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권리 분석 배당 연습은 별도로 그 경매 교수님한테 배우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저희가 6강이나 7강 정도 가면 한 번쯤 배당 연습을 가볍게 해보는 것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차임에 포함을 하는지, 보증금 1억 원입니다. 월차임 700만 원에 부가가치세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특이하게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월차임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하지 않고 애매모호할 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월차임과 보증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분명하게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차임이 인상되었을 때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20일까지는 환산 보증금액 9억 원에 딱 맞아서 그 상인법 적용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21일 월차임 5%를 인상하는 바람에 그 환산 보증금이 9억 450만 원이 됐습니다. 9억이 초과됐을 때는 당연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우선 변제권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월 20일 이전까지는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 경매가 됐을 때는 요 날짜를 따져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 적용을 하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건물에서 여러 개를 한 사람이 임차인이 일괄 운영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이렇게 집합 건물이든 하나의 건물을 1호, 2호, 3호를 일괄 운영하면서 101호 따로, 102호 따로, 103호 따로 1억에 300만 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씩 따지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당연히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괄 운영할 경우에는 이거를 합쳐야 합니다. 합치게 되면 보증금 3억에 월세가 900만 원, 3억에 900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12억 원이 됩니다. 서울시 기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임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일 때, 초과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주택은 뭐 당연히 이런 것이 없고요. 이내일 때는 모두가 해당이 되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초과일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초과일 때는 뭐 확정일자를 받는다든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보증금 회수 관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임 증액 관련 뭐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이 강행 규정도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항력, 최근에 생긴 건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해당이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권리금 조항이 최근에 생긴 건데 금액 이하이든 금액 초과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폐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2022년 1월 4일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건데 이것도 당연히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이내 금액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초과 금액은 최근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아직까지 9억이 초과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있고 묵시적 갱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서울시의 경우 9억 이하일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게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만기입니다. 만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계약, 1년을 계약했든 2년을 계약했든 종전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됩니다. 이때 월차임은 요거와는 별개입니다. 월차임에 대하여는 그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그 차임도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면 다시 1년이 된 걸로 봅니다. 1년씩 상가는 1년씩 주택은 2년씩 이렇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3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계약갱신 요구권도 있고 묵시적 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초과됐을 때 서울시의 경우 9억이 초과됐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똑같이 금액 이하인 임차인과 똑같이 계약갱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없습니다.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없으면 상임법에 없으면 민법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민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됐을 때든 초과이든 관계없이 민법에는 민법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민법에는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만료가 되고 상당한 기간 1월, 2월, 3월 정해진 건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서로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상임법에서는 1년이지만 그 민법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해진 기간이 없을 때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6개월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하게 되면 1월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급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고를 하면 바로 임차인 편에서 1월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9억이 초과됐을 금액이 계약갱신을 자기가 못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도 못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3년이 되는 기간에 가서 아차하고 계약갱신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묵시적 갱신이 상임법에서는 없고 또 민법으로 가도 묵시적 갱신이 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언제든지 통고를 하면 6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되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나머지 7년을 할 수 없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기간은 그 존속 기간이 10년 이내로 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전세권 설정은 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할 때는 뭐 은행 같은 경우 그다음에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경우에는 5년씩 아니면 10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또는 5년 계약을 하고 그 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5년 계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세권 설정도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제가 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택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 조항별로 쭉 대항력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놨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해당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고 해당되고 해당되고 이런 표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가 건물에 대한 판단 기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5강에 가서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밀 억제권력,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찾는지 연도별로, 지역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폐 없이 임대차 해지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 민사특별법과 토지거래허가나 임대차 신고 등 행정법의 개별법과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